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벌써 강의가 5회까지 마치고 벌써 6회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번 시간 동안에 이제 돈에 대해서,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제 현재 은행들이 화폐를 공급하고 있는 과정들까지 좀 첫 시간에 이제 그걸 말씀드렸고, 첫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대 우리 은행들이 주변에서 화폐를 공급하는 체제가 이제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쭉 한 길게 보면 한 5천 년 정도의 역사를 좀 훑어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결정적인 거는 이제 1694년에 이제 영국에서 한 40여 명의 런던 쪽 상인들이 이제 그 윌리엄 3세가 왕한테 당시 돈으로 120만 파운드라는 돈을 이제 빌려주면서 위주였겠죠. 그러면서 그 왕이 가진 그 세금을 담보로 해서 또 다시 그 화폐를 본인들이 그 영국 은행권이라는 거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는 게 이제 근대적 화폐의 이제 시초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이제 내용들은 이제 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큰 챕터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화폐가 이제 뭔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화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이게 부동산 집이 됐던 뭐 땅이 됐던 주식이 됐던 어떤 채권이 됐던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산의 가치를 결국은 이제 또 화폐가 어떤 계량의 척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폐로 표현되잖아요. 자산 가치가 저 집은 뭐 10억짜리다, 저 건물은 뭐 100억짜리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또 저 기업은 뭐 주가가 주당 5만 원인데 제가 시가총액 말씀드렸죠. 전체 시가총액으로 하면 뭐 1000억 원짜리다. 또 뭐 1조 원짜리다. 뭐 삼성전자 같으면 무려 뭐 400조 원짜리다. 뭐 이런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것도 역시 화폐로 표현되는데, 그러한 그 자산이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 자산을 어떻게 해서 화폐로 평가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지금부터 6회차부터 해서 이제 요게 당초에는 한 10회차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제가 조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하여튼 좀 봐가지고 말씀드리는, 최대한 하여튼 그 가치가 매겨지는 원리에 대해서 요 나머지 후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후반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법인,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고 그러죠. 회사, 법인, 또 이런 재단 법인도 있죠. 뭐 장학회 이런 거. 또 어떤 일하는 법인들은 주로 회사가 많고, 그 법인이라는 거고 법인의 어떤 자산과 그 차입금 이런 거, 그 회계 장부를 나타내는 거 이제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식 부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이런 방법론에 대한 거를 역시 좀 역사적 배경을 곁들여 가지고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많이 요 밑에 꽃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데, 사피엔스라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죠. 유발 하랄이라는 그 학자가 지은 사피엔스라는 책이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거기 한 5, 60페이지쯤에 보면은 이제 법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인류가 그 모든 어떤 포유류나 뭐 이런 침팬지나 영장류 동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70억 명이잖아요. 그 뭐 전 세계에 있는 뭐 우리와 다른 그 영장류, 뭐 침팬지류, 뭐 고릴라류 다 해봐야 뭐 1억
마리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압도적인 숫자로 번영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실체를 서로 믿고 행동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이고요. 법인보다 이제 뭐 더 그 양반이 크게 얘기하는 게 이제 국가죠. 나라. 뭐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돈이에요. 화폐. 그러니까 화폐, 국가, 법인 이 세 가지를 유발 하라리가 이제 인류가 이렇게 지구상에서 포유류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개체수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원동력으로 보는 거죠. 뭐 역사학자에 따라서는 옛날에 우리가 뭐 도구를 만들고 뭐 언어를 만들고 뭐 해서 물론 근데 그게 바탕이 되지만 이제 유발 하라리 이 사람의 책이 좀 참신했던 거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책을 쭉 풀어서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푸조라는 그 자동차 회사 불란서 회사 다 아시죠? 이 푸조 그 사자 마크 그려져 있는 회사인데 뭐 정확한 명칭은 푸조 SA라고 하는데 이 예를 든 게 이게 아마 기록상 존재하는 자동차 회사 중에 제일 오래된 모양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1896년에 아르망 푸조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뭐 철공소 비슷한 걸 부모들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896년에 그 설비를 이용해서 유한 회사를 만들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불과 요거로부터 그렇게 오래 살진 못한 것 같아요. 한 20년 만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도 오늘날 책이 좀 나온 지 됐으니까 한 2008년 기준으로 뭐 150만 대 자동차를 생산해서 연간 55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뭐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라는 큰 기업으로 이제 성장한 거죠. 뭐 여기다가 우리나라의 뭐 현대 자동차를 넣어도 뭐 전혀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뭐 1950, 60년대 뭐 작고 하신 정주영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만들었고 지금 뭐 수십조 원 매출을 하고 이거보다 더 많이 만들지 않겠어요? 현대차가 한 2, 300만 대는 만들 것 같은데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푸조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푸조 SA라는 회사는 존재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생산한 차량이 회사는 아니잖아요. 푸조의 차죠 그건. 또 소유하고 있는 공장 설비, 전시장, 그 다음에 거기 고용해서 일하고 있는 정비공, 회계사, 뭐 임직원들 다 합친다 그래도 그 사람들만 그냥 뭐 따로 모여 이런다고 회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재앙으로 인해서 또 뭐 임직원 다수가 뭐 또 사망하고 공장이 파괴되더라도 회사는 또 돈을 빌리고 새 직원을 고용하고 공장을 새로 지어서 또 자동차를 생산할 거 아닙니까? 뭐 일례로 IMF 때 벌써 이제 우리나라도 25년, 3, 4년 전에 기아 자동차가 망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많은 사람이 그만두고 했지만 그 회사는 어쨌든 또 현대자동차에 인수돼 가지고 이 참고로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기아차를 얼마에 인수한지 아세요? 인수 가격 그냥 1원에 했습니다. 1원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부채를 다 인수해 주는 조건으로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원리는 이따 대차 대조표 나올 때 좀 설명드릴게요. 그렇지만 기아차처럼 푸조도 뭐 예를 들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리고 지금 기아차 멀쩡하게 아주 잘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 영원 불멸의 조직이냐 법인 회사라는 게 그렇진 또 않죠. 뭐 기아차를 그때 못 살려냈으면 파산해서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누가 결정하냐 하면 이 법원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망하면 바로 청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원 관리, 법정 관리라고 하는데 법원 관리 절차로 들어가서 법원에서 경영진을 임명하고 최대한 부채도 탕감해주고 뭐 임직원들 급여도 깎고 좀 자르고 뭐 해가지고 등등 해서 이제 최대한 살려보다가 뭐 기아차처럼이나 뭐 다른 기업들처럼 뭐 한보철강도 지금 현대제철이 됐죠.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도 많지만
영 아닌 경우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청산인 남겨놓고 청산될 때까지 그 자녀 재산들 배분하는 작업만 하고 그 망하게 만드는 거는, 완전히 문 닫게 만드는 거는 법원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라는 거는 뭐 어떤 시스템인데, 조직인데, 하여튼 그 운명을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냐면 하여튼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생물체는 그냥 자연적으로 죽지만 법원은 뭐 사업이 안 돼서 망하긴 하지만 하여튼 어떤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이건 유발 하라리가 하는 얘기죠. 이런 허구적 존재인데, 이런 허구적 존재의 인류는 어떤 유한 책임회사라는 허구적 존재에 법으로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라는 게 그냥 우리 국어 대사전에 보면 자연인, 즉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 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공익법인, 뭐 중간법인, 외국법인, 내국법인, 이런 법인을 총칭하는 말이죠.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어떤 조직이다. 그래서 이미 제가 지난번에 이제 중소유럽에서 은행이 탄생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1250년이면 이제 13세기인데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교황 인노첸시오 4세라는 사람이 교회법을 새로 쓰면서 법인은 가공의 사람으로 보자. 이건 이제 라틴어죠. 페르소나, 뭐 픽타. 픽션이 영어로 그 허구잖아요. 만화 영화 같은 거 할 때 픽션이라고 그러죠. 픽타라는 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라틴어는 모르지만, 페르소나는 이제 펄슨인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이 당시에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가공의 사람으로 보자라고 이제 교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법학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요 밑에 읽어보면 소송을 하기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며 토지를 소유하고 인장을 갖고 있으며 소속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면서도 불멸인 개인이 법인이다라고, 이건 나중에 이제 영국의 유명한 법사학자가 한 얘기라고 하고, 이 중세 당시의 법인 개념은 사실은 수도원에 처음으로 이제 적용됐다 그러는 거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수도원들이 상당히 조직을 갖추고 뭔가 소송할 일도 생기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계속 방치해두면 안 되고 뭐 니들끼리 해결하면 안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야, 수도원끼리 싸우면 그 수도원은, 그러면 수도원장이 수도원은 아니잖아요. 아까 그 자동차 말씀드렸듯이. 그럼 수도원도 하나의 여기 여기 써 있는 대로 가공의 인물로 보자. 그래서 수도원이 지가 도장도 갖고 있고 토지도 소유하고 있고 소속된 뭐 농민들을 관리해 가지고 뭐도 하고 이걸 참 사람처럼 보자는 얘기를 벌써 이제 이전에 이런 논란이 많았으니까 1250년에 이제 이런 법까지 만들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록을 찾아보면은 불란서의 시토라는 지역에 있는 수도원은 현대 법인과 굉장히 크게 유사한데 이미 1098년에 설립됐고, 아까 말씀드린 13세기 중엽, 그러니까 1250년에는 소속 대수도원만 680개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 시대의 어떤 생활과 경제의 중심이 유럽 사회에서는 수도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들의 권력은 약했죠. 뿔뿔이 흩어져 있고 뭐 큰 센 왕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이 수도원들이 재분소, 양조장, 대장간 등의 그 경제 시설들을 갖추고 상업과 농업에 종사했고 약모를 추출해서 실을 잤던 평신도들을 사실상 임금 노동자들로까지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 예전, 혹시 저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게 유럽에서는 이게 물이 안 좋으니까 그냥 못 마시잖아요. 유럽들 뭐 여행 가보시면 다 물 사 먹. 요즘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거의 석회질이 많은 물이라 그 물을 이쪽 포도 많이 나는 쪽은 와인을 만들어 먹고
저쪽 독일 같이 이제 볼이나 호프가 많이 나는 서늘한 지역은 해가 잘 안 되는 쪽은 이제 맥주 만들어 먹는데 그 독점적인 공급권을 가지고 있던 데가 음료수죠. 술에 대한 공급권을 갖고 있던 데가 요 수도원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기원이 이게 막대한 이권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냥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래도 좀 바꿔줬으니까.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커진 거죠. 경제적 기반이.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이름 들어본 베네딕토 수도원이라는 데는 이게 수차 등 당시에 그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계 등등의 그 기계 장치를 굉장히 많이 발명했다 그래요. 왜 했냐면 생산성을 막 높이려는 목적은 아니고 요즘같이 수도승들이 그 명상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일하느라고 힘들면 안 되잖아요. 시간을 가급적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서 불필요한 노동을 회피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유럽 가셔서 혹시 이런 거 구경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블란서의 퐁트네, 잘 안 보이신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도원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수차인데 요 밑으로 이제 물을 흐르면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러면 요 안에 요 벽 안에는 요런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뭐 제분기로 뭐 밀도 빻고 뭐 술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또 대장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이 안이 이제 소위 공장인 거죠. 근데 이 공장의 동력을 요걸로 얻은 거죠. 수차에서 이게 유럽 대륙에 이 수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중세 시대 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미 산업혁명 이전에도 이제 수차를 이용한 그 공장 시설들이 많이 있고 각자 뿔뿔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여서 이제 일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딴 얘기지만 유럽에 몇 번 가서 느낀 게 그 우리나라하고 좀 이렇게 식생활 패턴이 좀 완전히 반대인 걸 느꼈어요. 이렇게 호텔에서 좀 아침 일찍 어디 나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파리에 있을 때 나가 보면은 빵집 앞에 그 파리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빵 사려고 이제 그 줄 서 있더라고. 기다렸다가 그 맛있는 빵집인가 봐요. 그러니까 걔들은 집에서 빵 만드는 건 힘들잖아요. 이 빻고 굽고 해야 되니까 이제 빵은 사다가 먹고 거기 야채나 뭐 고기류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다가 그냥 우리에 비하면 간단하게 조리해 먹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좀 반대죠. 집에서 우리는 쌀은 다 이렇게 앉혀가지고 먹는데 요즘 보면 반찬 가게 무지하게 많잖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반찬을 잘 하시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한국식 반찬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다 먹는 게 좀 편하지. 그래서 서양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밥 먹는 문화가 좀 반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식당들이 조그만 식당들이 많잖아요. 밥 해 먹기가 힘드니까. 근데 서양에서 이렇게 제가 몇 군데는 안 가봤지만 다녀보면 이렇게 간단히 밥 먹는 식당은 별로 없어요. 식당 되게 비싼 데만 있고 집에서 이렇게 해 먹는데 대충은 그 빵을 사다가 그래서 아마 그 빵 만드는 게 각각 집집마다 다 만드는 게 우리로 치면 이제 그 힘드니까 이런 시설이 발달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재분을 하고 빵을 굽고 하는 거를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해서 빵을 나눠서 주거나 팔면 그게 쉬워지고 또 물이 안 좋으니까 뭐 맥주라든가 와인 같은 건 각자 집에서 만들면 힘들잖아요. 네, 뭐 말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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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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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느 집 거 찾아주고. 아,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식생활 문화가 쌀 문화냐, 밀 문화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런 것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기원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게 편한 거죠. 우리는 좀 이제 각자 이렇게 해먹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 때 수도원이 그런 역할을 이제 많이 해줬다. 라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산업혁명은 나중에 여기다가 엔진만 갖다 붙인 거고 실제로 중세 때 이런 게 다 기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뭐 중세 때는 뭐 암흑의 시대고 뭐 맨날 뭐 그 카톨릭 교회에서 뭐 마녀 사냥이나 하고 사람들 못 살게 굴고 뭐 이랬던 시대고 뭐 뭐 패스트로 죽고 뭐 굉장히 안 좋은 시대처럼 얘기하지만 이제 역사학자들이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 그냥 먹고 살만 했다. 괜찮았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엔 또 많이 나와죠.